시청자 여러분, 뉴스판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선 배경까지 설명했고 법무차관 장관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는 통진당 해산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 담긴 문 대통령의 뜻이 뭔지, 파격적인 인사의 후폭풍이 어떨지,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원내 5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 오찬 자리에서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문 조서 내용 살펴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알아봤습니다. 네, 첫 소식 검찰 인사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습니다.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번 인사가 나자 법무장관 대행과 검찰총장 대행이 모두 사표를 냈는데 집단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됐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사장 인사는 통상 법무부가 발표하지만 오늘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임 이영렬 지검장보다 5기수나 낮고 검사장 막내 기수인 22기보다 후배입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일부에선 위인설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강등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청와대 인선 발표 직전 사의를 밝혔고 김주현 대검차장도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윤 지검장 발탁으로 검찰개혁과 기강잡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 조직적 반발이나 항명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 어떤 인물일까요?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힙니다. 이런 성격 탓에 항명 파동에 휘말리며 좌천성 인사를 거듭당했는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최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됩니다. 사흘 뒤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치며 잘나가던 특수통 윤 검사는 이 일로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거듭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기용하면서 재기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배경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주부터 시작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와 함께 정윤회 게이트 재수사 등을 염두에 둔 인선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대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좀 어떤 보관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이거 도와주십시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호남 출신으로는 9년 만에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에 검찰, 특히 간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데 술렁이는 검찰 분위기를 장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발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검찰의 첫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전격 발표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놀랍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뜻밖이라 감도 안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간부급 인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임명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반대로 사실상 윤 지검장 윗기수는 나가라는 거냐는 불만과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반발만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검찰청법 규정을 근거로 이번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법무부나 대검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윤 지검장 임명을 시작으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이영렬, 안태근 두 사람은 사표도 수리되지 못한 채 경위서를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 내 최고 요직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이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입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는 끝내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좌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현 법무부 검찰국장 이상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 모두에게 자필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면 조사 전 경위를 받아 사건을 파악하고 진술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인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털어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만찬에 참석해 무슨 대화를 하고 돈 봉투는 왜 오갔는지 등을 상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감찰반은 주말 동안 경위서와 자료를 토대로 돈 봉투 의미가 격려인지 청탁인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면 조사해 만찬 당일 사실관계와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찰 단계지만 김영란법이나 업무상 횡령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괴짜 압수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TV조선 한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도 지명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추천했던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한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전북 출신인 김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야당목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듬해 5월 헌재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때도 홀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직을 수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임기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항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이 너무 편향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포함한 법조를 관할합니다. 이 때문에 대체로 법조인 출신이 맡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다릅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민정비서관도 비법조인 출신 기용이 점쳐집니다.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유가 뭔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서울대 조국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에도 행정공무원 출신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인 민정비서관에도 법조인 출신이 아닌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 검찰 출신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검찰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주로 맡아온 민정수석실에 비법조인을 두려는 건 검찰 조직이나 기존 민정 업무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기용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법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전해철, 박범계, 박영선 의원은 각각 변호사와 판사, 기자 출신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검찰, 정치권 모두 놀랐습니다. 인사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백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청와대가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는 모습,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법무부가 발표를 하고요. 그것도 직접 뭐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서면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가 직접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다시 정치검찰 또는 정권을 눈치 보는 수사로 불러올지. 자, 근데 청와대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법무장관 대행하고 사전에 인사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브리핑에서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랑 사전에 협의를 했다. 다만 이제 이게 제청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협의는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종의 제청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배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의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검장 인사 같은 경우에 법무장관이 제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 장관이 임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또 그 검찰총장이랑 서로 이제 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이라 대행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창재 차관이 인사 발표 직전, 그리고 김주현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협의 당사자들이 뭐 앞뒤로 사표를 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관측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무성한데요. 인사를 잘 마쳤으니까 검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용퇴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 내부의 반응을 봐야 이게 반발이냐 혹은 항명이냐, 아니면 검찰 인적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격적으로 임명된 자리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가 다른 지검장에 비해서는 높은 고검장의 직책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검사장급이었는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그 고검장급으로 격상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검찰 내 차관급 보직 정원을 줄이려고 했다, 이런 뜻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법연수원 23기로 초임 검사장들보다도 후배인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직급을 낮췄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국장 이 두 분은 지금 돈봉투 만찬에 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조금 강등 조치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표를 제출을 했지만 그게 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대기 발령을 내는 게 통례인데 강등 전보 조치가 이례적으로 났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뭐 임명도 이례적이고 이 강등 조치도 이례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독립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아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네. 이번 대선 때도 공약집 가장 첫 페이지, 첫 단락에 나오는 게 바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인사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검찰 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자, 결국 검찰 독립이라는 게 인사의 독립일 텐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좌천시키는 것, 청와대가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야당 일각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이렇게 또다시 검찰을 흔드는 게 사실상 본인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조금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도 야당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이런 인사가 있어야 검찰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가장 앞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네. 그 득표도 압도적인 표차로 득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진실 규명을 좀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파격적인 게 많은데 이번 검찰 인사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네요. 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에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춘제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뭐 또 출입할 때 뭐 기표도 달고 출근도 달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뭐 아는 사이니까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 이렇게 모셔야 문 대통령은 내년 6월에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제도 함께 고치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제일 힘든 게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참석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된다면 그때는 뭐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검찰과 국정원, 방송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검찰개혁, 또 재벌개혁, 방송개혁 등 이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혁 독선을 막자며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은 혹시 이것이 개혁 독선이 아닌지를 한 번씩 되돌아봐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은 소통 창구를 자임했습니다. 상모승으로서 우리 그 야당 원내대표님들과 언제든지 협의하고 또 상의해 갈 테니까.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정보는 야당과 공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윤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오찬중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드 비준을 언급하기 전에 정부의 찬반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강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그 주요한 대답이셨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로드맵을 정해놓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면서 다만 특사들의 활동 결과는 야당에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사들이 모두 방문을 한 뒤에 귀국하면은 충분한 보고를 받고 또 특사들이 그 활동한 내용도 5당 그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정보를 야당에 설명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규제 프리존 특별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방침을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기업 지원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매 대책, 아동수당과 기초노인연금 등 5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도 곧 정리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오찬 뒷이야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네. 첫 만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전 좀 있었겠죠? 네,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레이저를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달라 협치 차원에서 좀 언급이라도 좀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하고 합의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레이저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안 그래도 그 대목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레이저를 쏘시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곧바로 전병헌 정무수석이 레이저 농담을 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이 레이저를 걱정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레이저를 장착이 안 됩니다. 블루라이트, 은은한 그 따뜻한 그 달빛만. 레이저 하면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일 텐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눈빛에 빗대서 뼈 있는 농담을 한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청와대 모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안에서 기다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초대 손님들이 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서 좀 달랐다면서요?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이 상춘제 앞에서 먼저 나가서 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살짝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바뀌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점심 메뉴 뭐였습니까? 한식 코스 요리였는데요. 예. 뭐 구절 밀쌈, 전복죽, 한우 너비아니 등이 나왔고 또 주 식사로는 협치를 의미하는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김정숙 여사가 만든 후식 이것도 좀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 네, 후식으로 인삼 전과를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인삼과 꿀, 대추즙을 10시간 정도 졸인 우리 고유의 간식인데요. 네. 역시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싸서 각 원내대표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손편지를 또 보내셨군요. 네. 자, 그런데 뭐 보통 초대받아가는 사람들이 선물도 하나씩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나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통령 내외에게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책을 선물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에게는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선물했고 또 예. 김정수 여사에게는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참 잘한 것 같은데 네. 여야 관계도 이렇게 좀 잘 풀릴까요? 어떨까요? 이 여야 모두 오늘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는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에는 이 개헌이 현안이 되는 것을 꺼려왔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죠.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약속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나 추경 문제를 놓고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대화의 바탕은 마련했다.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찬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들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뭐 지명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뭐 받았다면서요?
네, 이게 놀라운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당초 대통령이 발표만 하지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당연히 질문이 없겠거니 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기자들을 향해서 질문은 없느냐고 물어서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질문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사실 기자들이 질문할 때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오히려 더 언론을 대하는 게 편해진 듯한 인상입니다. 이제 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여름 같았죠. 때이른 더위로 속초와 울진은 5월인데도 34도가 넘었습니다. 대구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벌써 민소매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벌써 더운데 8월 되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돼요. 학생들은 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현장 체험학습 하러 한강에 나왔는데 더워서 이거 하게 되었어요. 공사장 작업자들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일을 멈췄습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가정도 심하고 그래요. 낮 최고 기온은 속초 34.3도, 울진 34도로 기상관측 이래 5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33.2도, 대구 31.7도, 광주 31.1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왔던 겉옷은 한낮에는 짐이 됐습니다. 대구와 경남, 합천 등 9개 지역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폭염특보 시기는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서쪽으로부터 고온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월간 조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것으로 A4 용지 300여 장 분량입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신을 왜 더럽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탁 대가로 삼성의 재단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대통령을 했겠느냐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들 수 있냐고 억하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선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압박감을 느낀 건 안종범 전 수석이 기를 쓰고 재단을 만드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수정을 맡긴 건 최 씨가 말을 가다듬고 쉽게 이해시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최 씨가 자신을 속이고 일을 벌였다며 참담함과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두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에게 의상비와 진료비를 받을 이유도 없고 개인 비용으로 모두 냈다며 삼성동 집을 살 때도 최 씨 어머니 임선희 씨가 잔금을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동계 스포츠센터 지원,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도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은 2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이 오늘 있었는데 지난번 최순실 씨 첫 공판 때보다 3배나 많은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7.7대 1. 어떤 분들이 줄을 섰는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역사적인 전직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을 직접 보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젯밤 시골에서 상경한 어르신부터 아들네 집도 사고 아침 6시에 여기 안 열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때. 애때 보이는 학생까지 방청권 당첨을 기대합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되면은 수업 빠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응모가 마무리되고 법원 직원이 추첨권이 담긴 박스를 흔듭니다. 여러 번 돌렸습니다. 입구 한 명씩 당첨된 번호를 부릅니다. 시민들은 당첨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7.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시민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당첨이 되고 나니까 진짜 무슨 큰 진짜 가문의 영광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기뻐요. 당첨권에 당첨된 시민들은 다음 주 화요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가 한창이죠. 28%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건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 여파 탓인데 보상을 약속받고 이주를 준비했던 마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포커스입니다. 집안 천장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도 지금 이거 볼라나 비가 새가 고양이도 널 집 다 지나가다가 살펴보니 집안 곳곳이 엉망입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면에 물이 새고 있지만 집수리는 포기했습니다. 원전암 마을에서 40년을 살아온 박봉남 할머니. 이 집을 곧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막 이주 해가지고 어디 땅 사주고 집을 지어들어 이래 해준들을 기다리고 와 있나 지금. 73살 전모 할머니는 365일 내내 약봉지를 달고 삽니다. 원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입니다. 예, 공사 시작하고부터 그래 목이 그래 답답하게 목 지침 자꾸 나고 목이 자꾸 가래가 찌고 그래. 원전과 1km도 안 되는 거리의 실리 마을. 이곳 주민들은 2012년 자율적으로 원전을 유치했습니다. 마을 일부가 원전 부지에 편입되고 쪼개진 나머지 마을은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원전 공사로 나오는 소음과 먼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탄소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뭐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다 짜져 있는데.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이주와 보상은 계획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피해도 이주를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피해 있는 부분도 참고 견뎌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중단이 된다. 정말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여당도 한수원의 피해 보상을 압박하지만 완전한 건설 중지로 확정이 된다면 주변 우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한수원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경우 이주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나 보상이나 이런 건 모든 게 그대로 스톱이 될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 폐기로에 놓인 8조 6천억 원짜리 원전 두기.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이 숙제입니다. 판포커스였습니다. 지난해 철원 공사 현장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군과 지자체, 시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합의서를 보니 군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군 도로공사 현장에서 질회가 터져 트럭 기사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철원군이 비용을 대고 군이 질회 제거 작업을 마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희생자 보상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뭐 다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고 있는데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군은 철원군과의 합의각서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TV조선이 합의각서를 입수해보니 해당 부대는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에 따르는 각종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접경지역 특성상 군이 하자는 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이 접경지역은 아무래도 각과 을 사이거든요. 제거 작업을 마친 현장을 넘겨줄 때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마찬가지. 군은 지표 아래 50cm까지만 지뢰 제거 작업을 마치고 시공사가 사후에 더 깊은 곳에서 공사하다 발생하는 지뢰 사고는 군의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지뢰 제거 작업을 독점한 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이란 지적입니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조건적 면책 조항을 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은 최종 책임 소재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보복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해도 여전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다가 트럭이 뒤집히기도 하고 슈퍼카로 시속 230km로 달리던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앞으로 갑자기 트럭이 끼어듭니다. 버스와 부딪히고 중앙 분리대를 탔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트럭 운전자 55살 최 씨는 지난 4일 경남 창녕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45명 타고 있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는 앞을 잘 보고 운전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화물기사는 욕설로 오인해서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흰색 페라리가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급히 쫓아가지만 시속 230km짜리 페라리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37살 강 씨는 지난달 11일 함안군 남해 고속도로에서 페라리를 타고 속칭 칼치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복과 난폭운전 16,600여 건을 적발했는데 하루 평균 52건 꼴입니다. 이 가운데 난폭운전이 11,700여 건으로 보복운전보다 3배 많았습니다. 난폭 보복운전 신고의 75%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SNS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달걀을 실은 트럭이 화물칸에 불이 난 채 도로를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도 몰랐는데 옆을 지나던 경찰이 우연히 발견하고는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경찰차 옆으로 흰색 트럭이 지나갑니다. 뒤쪽 화물칸에 불이 붙은 채 계속 달립니다. 놀란 경찰차가 황급히 쫓아갑니다. 경찰관이 서둘러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소화기를 빗질을 해놓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최대한 빨리 소화기를 빼서 트럭에 실었던 계란 박스 5개가 불탔습니다. 불이 많이 날까 싶어 옆에 옮길까 싶어 걱정도 되고 다 사람들 모여갖고 보고 그랬어요. 불붙은 트럭은 1km 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기사 27살 이모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빨리 발견해서 천만 다행이지. 좀 늦게 발견했으면 차도 못 쓰게 될 상황이었고. 경찰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물칸 계란 박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수습된 유골이 단원고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법의관이 유골의 치아와 치열 등을 분석한 결과 허양의 치과 진료 기록부 등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습한 유골로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고창석 교사에 이어 2번째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내부 보고용이긴 합니다만 미래부와 산업부를 축소하고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란 제목이 적힌 정부 내부 문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근거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화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통상 분야는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돌아가서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행 17부 5처 16청인 정보조직을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가능한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부처별 기능 재편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18부 4처 17청은 미정으로 표시된 걸로 볼 때 아직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는데 올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한 뒤 2019년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미래부는 이전 고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자부 이전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아직 청와대엔 보고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도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발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윤곽은 이렇게 잡혀가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덕인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창당 이래 가장 높은 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야4당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걸로 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껑충 뛰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선 직전보다 13%포인트가 뛰어오른 48%를 기록했습니다. 창당 이래 최고치입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도 45%보다 높습니다.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중에서도 최고치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8%로 대선 전보다 각각 7%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당 모두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1%포인트 떨어진 7%를 기록해 야4당의 지지율이 모두 10% 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취임 2주차 기준으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잘할 거란 응답보다 높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응답이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대통령의 중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40분간 면담했습니다. 지난 14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담입니다. 주석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도 보내주시고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 시 주석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며 양국 관계를 빠른 시일 내 정상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사드 보복 문제를 꺼내며 대화를 통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중국 측의 배석자는 사드 조기 배치에 서운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다룰 때만 우리 국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왕이 외교부장도 이 전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우려를 존중해 사드에 대해 조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 아니냐는 우려를 수차례 특사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홍석현 대미 특사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믿어달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선제 타격을 언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무슨 의미인지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홍석현 대미 특사를 만나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면 북정권에 대해 공격, 교체, 붕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위협을 무릅쓰고 한 번만 신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 타격, 군사적 옵션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외교적, 경제적 수단이라며 군사적 옵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범 초기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언급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We will give our military the tools you need to prevent war and, if required, to fight war and only do one thing: win, win. 북핵 대응 기조가 군사적 압박에서 대화 유도로 옮겨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권은 출범 이후에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포함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을 제어를 해왔고요. 지금은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해내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사단 관계자는 미국이 대화 조건의 수위를 낮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구성에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부 변호사 고용도 검토하는 등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뒤 가진 첫 기자회견 자리. 자신과 러시아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특검 임명에 대해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Well, I respect the move, bu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강하게 부인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Into Michael Flynn, and also as you look back. No. Next question. 특검으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은 함께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을 속속 특검팀에 합류시키면서 본격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 법무팀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외부 변호사 고용을 검토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관건은 특검 조사 이후 의회 표결. 공화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의원이 특검에 찬성하는 등 당내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it'll get this off the front pages and get us into serious discussion of it. 일각에선 정통 보수주의자로 공화당 주류의 환영을 받는 펜스 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차기 대통령직을 준비 중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진핑 아련. 자, 아련은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좌석 배치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 있고 이 전 총리는 몇 걸음 떨어진 우측에 빗게 앉아 있습니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김무성 특사가 시 주석과 만났을 때, 그리고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특사가 후진타오
당시 주석을 만났을 때와 앉은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네, 그렇네요. 당시엔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이번엔 상석과 옆자리에 앉아서 이 상하관계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40분 동안 접견한 점이나 추거홍 대사가 공항에 영접 나온 걸 보면 이해찬 특사를 배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리 배치만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사드 때문이다 등등 여러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특사와는 좀 다르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왜 청와대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앞서 SBS 플러스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 모음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는 원래 문구를 조작한 사진이 나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진상규명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야당에선 노 전 대통령 관련 문제에 현 청와대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관련자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청와대 비서관이 춘추관에 나와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이러한 개입이 언론 장악 등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 야당의 주장처럼 언론 탄압이나 SBS 측에 이 압력을 가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 측이 급하게 추가 보도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대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합동훈련. 자, 이 그림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데 처음으로 합동훈련 2척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이 다음 달 중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 함과 로널드 레이건 함이 다음 달 중 동해에서 수일간 합동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핵추진 항모 2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은 청문회 나라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의사당의 증인을 부릅니다. 범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 대부2를 보면 이런 거구나, 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마피아 두목 마이클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이 변명만 합니다. Whether it is called Mafia or Cosa Nostra or whatever other name you wish to give has ever been made public. 하지만 부두목 프랭크가 FBI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마이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탈리아에서 프랭크의 형을 데려와서 옆에 앉힙니다. 프랭크는 형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I ask you again, sir. Here and now, under oath. I don't know nothing about that. 이렇게 마이클은 법망을 피했지만 모진 대가를 치릅니다. 아내가 그의 위선에 치를 떨며 아이를 지우고 떠납니다. 마이클은 형까지 죽이는 괴물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영화가 다른 방식으로 위증을 단죄한 셈입니다. 미국에서 위증이란 게 아주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량은 최대 5년이지만 가중처벌하거나 다른 범죄의 공범으로 다뤄서 이 종신형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닉슨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와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클린턴을 탄핵 표결까지 몰고 간 것도 이 성추문이라기보다는 위증이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특검 수사, 법무장관의 러시아 관련 위증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법정 위증 처벌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국회 위증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큽니다. 여야 의견이 엇갈려서 고발조차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순실 사건 재판 첫 선고가 이 위증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사가 위증죄로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회 위증에 실형을 때린 건 온로비 사건 이후 17년 만입니다. 미용 시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최순실 측근 교수도 이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한 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증을 하고도 무사한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지고대로 증언할 리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거짓말도 아주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이번 선고로 증언 문화가 좀 달라질까요?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13명이나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잠언에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거짓말을 아주 무겁게 다스리면 덩달아 짖는 사람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앵커 칼럼 위증의 대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목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20, 30대들의 목을 X선 장비로 촬영해 봤습니다. 먼저 한 참가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정상인의 목과 비교해보면 목이 마치 아라비아 숫자 1처럼 뻣뻣하게 서 있죠. 최근 젊은 층 사이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목 질환, 일명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거북목은 우리가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있듯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상목목은 왼쪽 옆에서 봤을 때 C자 커브를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작위로 7명을 섭외해 실험한 결과 무려 6명이 거북목 증후군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원장님은 좌우터리즘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목 단계를 이미 넘어선 단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턱이 완전히 빠져 있는 일자목, 거북목의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죠. 진행되면 거의 목 디스크 단계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D자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 아주 좋지 않죠. 거북목은 각종 허리 질환과 두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 치료하지 않으면 목 디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스마트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 참가자들의 평소 스마트폰 사용 자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볼 거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엔 실험을 의식해서 그런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점점 평소처럼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목이 구부러지고 앞으로 당겨지고 결국 정말 이렇게 거북목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60도 정도 푹 숙이면 이 목뼈에는 무려 27kg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가해집니다. 거북목 증후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목 뒤로 젖히기입니다. 자, 양손 가운데 손가락을 목 뒷덜미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댄 다음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힌 뒤 10초를 셉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시면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살짝 내려오시면 시작이거든요. 천천히 넘겨주십니다. 자, 보셨죠? 네. 실제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저렇게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와 거북목 증후군 환자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같이 올라가네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도 거북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상당히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방금 스튜디오에서 스트레칭 다 같이 따라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저도 한번 틈틈이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차범근과 박지성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전반 36분, 동료의 재치 넘치는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감각적인 오른발 슛. 시즌 20호 골입니다. 31년 전 차범근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9골로 세웠던 한국인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더불어 잉글랜드 무대 통산 28호 골.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8시즌 동안 넣었던 27골 기록을 불과 2시즌 만에 손흥민이 갈아치웠습니다. 기세를 올린 손흥민은 후반 31분에 대기록 달성을 다시 자축합니다. 정확하고 강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냈습니다. Really proud, but I think without teammate, or without the coaching staff, or without the Tottenham, it will never happen with this one. I'm really thankful for everyone, and I'm really happy night. 1회 징크스를 공 9개로 깔끔하게 날려버린 류현진. 하지만 2회에 솔로 홈런 하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류현진까지 나서 2루타를 치고 득점을 올리는 등 다저스 타선이 모처럼 힘을 냈습니다. 4대1로 앞선 3회에 또 한 번 솔로 홈런을 내주고 6회 1사 1루 상황에서 상대 강습 타구에 무릎을 얻어맞고 물러났지만 류현진은 불펜의 도움을 받아 5와 3분의 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저스의 7대2 승리. 류현진은 18일 만에 시즌 2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곳곳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속초 울진은 34도까지 오르면서 관측 이래 5월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원인은 우리나라 남쪽부터 일본까지 고기압이 넓게 자리 잡은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들어오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부근 지역에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말은 물론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도 쭉 맑겠고 미세먼지는 내일 보통 단계 되겠습니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졌는데 이 영동 지역은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 예상됩니다만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까지도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 생각해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여름 날씨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잠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파격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나치게 폐쇄적인 활동과 비교가 돼서 더 그런 듯도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이 생각이 같은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열린 리더십을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